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독창성이라는 가치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고대 세계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그곳에서는 복제가 창조의 핵심이자 심지어는 위대한 미덕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자, 이런 도발적인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박물관에서 와, 정말 대단하다 하고 감탄했던 그 위대한 예술 작품들이 사실은 하나도 독창적이지 않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놀랍게도 역사적인 사실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생각의 뿌리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고대 사람들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복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생각 뒤에 숨어 있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열쇠는 바로 미메시스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모방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인데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한테 예술이라는 건요, 뭔가 새로운 걸 짠! 하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었던 거죠.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완벽한 원본, 바로 그 자연과 현실을 얼마나 똑같이 따라하느냐, 이게 예술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겁니다. 이 미메시스를 두고 정말 엄청난 철학적 논쟁이 있었는데요. 바로 스승과 제자 사이였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대결입니다. 플라톤은 예술을 좀 안 좋게 봤어요. 진짜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인데 우리가 보는 현실은 그 이데아의 그림자, 즉 복제품이잖아요. 근데 예술은 그 복제품을 또 베낀 거니까 복제의 복제일 뿐이라고 생각한 거죠. 진실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감정만 괜히 자극한다고 봤어요. 근데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방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따라하면서 배우고 그 과정에서 세상의 보편적인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예술이 자연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지적인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 세기의 대결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의 생각이 고대 세계의 예술관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방은 더 이상 부끄러운 게 아니라 위대한 대가들한테서 배우고 완벽해 다가서는 아주 훌륭한 미덕으로 여겨지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철학적인 왜에서 좀 더 현실적인 어떻게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스의 철학을 물려받은 로마가 이걸 어떻게 거대한 예술 공장으로 만들어냈는지 그 작동 방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숫자 113.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건 지금은 사라져서 볼 수도 없는 그리스의 조각상 아폴로 사우럭토노스라는 작품 딱 하나를 보고 만든 로마 시대 복제품과 변형 작품의 개수입니다. 무려 113개요. 이것만 봐도 당시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 예술을 얼마나 원했고 이걸 거의 공장처럼 찍어냈는지 알 수 있겠죠? 아니, 그럼 이렇게 많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포인팅 공법이라는 정말 기발한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고대 버전의 3D 스캐너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먼저 원본 걸작에서 석고로 틀을 떠요. 그리고 그 틀이랑 새로 조각할 대리석 덩어리에 똑같은 위치의 기준점 3개를 딱 찍습니다. 그런 다음에 포인팅 기계라는 도구를 써서 석고 틀에 수천 개 지점의 깊이랑 위치를 측정해서 그대로 대리석에 옮기는 거죠. 정말 정밀하게. 근데 로마의 예술 공장이 그냥 똑같이 찍어내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아주 창의적인 변주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예를 들면 그리스 신의 아주 완벽한 몸에다가 돈 많은 로마 후원자의 얼굴을 딱 갖다 붙이는 컴포짓 초상화 같은 거요. 아니면 여러 유명한 작품에서 멋진 부분만 쏙쏙 골라 합쳐서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파스티슈의 기법도 유행했고요. 한마디로 고전의 권위를 빌려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아주 유연한 상품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사회적인 맥락을 한번 볼까요? 당시 예술가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 예술 작품의 주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예술가는 테크니테스라고 불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고독한 천재의 예술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전문 기술, 즉 테크니를 가진 아주 숙련된 장인이나 기술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가치의 기준이 얼마나 새로운 걸 만들었냐가 아니라 전통을 얼마나 완벽하게 재현했냐는 그 기술력 자체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술 작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거의 팀 스포츠 같았어요. 작업장, 그러니까 워크숍에서 다 같이 모여서 만들었거든요. 아주 명확하게 역할도 나뉘어 있었고요. 예를 들면 조각상에서 가장 중요한 얼굴 부분은 마스터, 즉 거장이 직접 조각하고요. 나머지 몸통이나 옷주름, 배경 같은 건 제자들이나 다른 기술자들이 맡아서 완성하는 식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창작물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이건 소유권 개념을 보면 더 확실해져요. 고대 로마에는 레스 푸블리카이라는 법 개념이 있었는데 이게 공공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술 작품도 바로 이 레스 푸블리카이, 즉 공동체 모두에게 속한 공공재로 여겨졌어요. 창작자 한 사람에게 속한 사적인 재산, 우리가 지금 지적 재산권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완전히 정말 180도 다른 생각이었죠. 이걸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키케로가 베레스라는 총독을 고발한 재판인데요. 이 베레스라는 사람이 시칠리아에 있는 공공 조각상들을 마구 훔쳐다가 자기 개인 별장을 꾸미는 데 쓴 거예요. 이때 키케로가 법정에서 이런 명연설을 합니다. 그는 단순히 예술품을 훔친 도둑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공공의 즐거움을 훔친 도둑입니다. 와, 정말 멋지지 않나요? 바로 이 순간이 예술의 가치는 개인이 소유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기는 공공의 맥락 속에 있다는 오늘날의 문화재 개념이 탄생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대 세계를 쭉 둘러봤는데요. 그럼 이 오래된 이야기들을 오늘날 우리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보죠. 이게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술가의 지위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변해왔어요. 고대 그리스의 단순한 장인, 즉 테크니테스에서 시작해서 헬레니즘 시대가 되면 디오니소스 예술가 조합 같은 전문 길드의 일원이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이 조합이 보호한 게 작품의 저작권이 아니라 예술가라는 신분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군대를 빼주는 식으로요. 그러다가 마침내 현대에 와서야 우리가 아는 고독한 천재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길고 긴 복제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 모방이야말로 문화를 보존하고 거대한 제국 전체로 퍼뜨린 핵심 엔진이었다는 것. 둘째,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원본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꽤 최근에 생긴 집착이라는 점. 셋째, 우리가 지금 박물관에서 보는 수많은 걸작들은 사실 그 복제품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아이러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의 가치는 꼭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 즉 공동체의 것일 수도 있다는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하나의 아주 강력한 질문 앞에 세웁니다.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시대, 밈이 빛의 속도로 복제되고 퍼져나가는 시대. 사실상 모든 것이 무한 복제 가능한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아이디어의 진짜 가치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다시 고대의 지혜를 돌아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